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무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은 토지의 어떤 종물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게 땅 낙찰 받음으로써 나무까지 취득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문을 해드릴 때는 이게 나무가 있다라고 할 때는 나무가 참 가치 있는 나무들, 꽤나 이게 그런 물건들이 좀 나더라고요. 가치 있는 나무들은 땅값보다 나무값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좋은 물건이죠. 나무까지 같이 취득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고, 또 반대로 이제 만약에 임목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정지상권까지 떠안게 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이 법정지상권의 효력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효력들은 다 똑같이 갑니다, 거의. 아까 제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일반 법정지상권이든 성립이 되는 한에서는 효력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임목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더라도 치료는 다 내야 돼요, 다. 법정지상권자라고 하더라도 지료를 내야 된다. 그죠? 지료를 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효력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임목 소유자도 마찬가지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5년 7월 사례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토지를 이제 경매당한 사람이 나무 소유권도 넘어갈 것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나무 소유권까지 넘어갔느냐라는 부분을 부딪히게 되니까 경매 채무자가 낙찰을 받은 사람 상대로 해서 나무 소유권이 내 거다. 나무 소유권이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게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패소했죠, 패소. 이유는 토지 낙찰로서 나무의 소유권까지 함께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 협의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주 광범위한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법정지상권의 경우를 제외한 매매, 증여 이런 경우, 또는 국세지증수법에 의한 공매, 그리고 강제경매, 아까 저당 실행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이 되지만 저당 실행이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우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경매, 그 다음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 귀속재산 불화, 교환, 시효취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86년 사례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화처분이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매매다. 국가가 그 사람 상대방이 파는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에 의해서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등기담보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이 바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유권이 바뀌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같이 있다가 달라진 이런 경우에 그 원인이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등기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까 가담법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담법 그 10조에서 정하는 이 법정지상권은 그 차용물에 관해서,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못 갚아서 다른 재산권을 뭐 대물 변제든 양도담보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넘겨주는 이런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실행돼가지고 했다면 가담법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대법원 92년 판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부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해서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있었는데 이게 공사대금을 못 줘가지고 가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결국 돈이 변제가 안 되니까 그 공사대금 쪽으로 공사업자한테 건물 소유권이 예를 들면 넘어갔다. 그죠? 그러면 종전에 같은 사람 소유에 있던 부분이 소유권자가 바뀌게 된 경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가담법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는 겁니다. 그죠? 가담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근데 이 사건의 원심은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가담법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라고 판단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법정지상권, 어떤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효력은 비슷해요. 효력은. 그러니까 존립되는 거죠. 건물이 존립되고 이제 기간이 얼마고 지료 내고 하는 그런 거 효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죠. 원심이나 대법원이나. 그렇지만 이론상의 근거가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이렇게 간혹 실수를 하죠. 그 다음에 대법원 90년 사례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등기가 설정됐다가 그게 안 되니까 본등기를 넘겨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긴 하지만 돈 빌린 문제로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가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담법이 여론이지만 가담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실무상으로는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가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냐 안 그러면 관습법상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냐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적어도 돈 빌린 거, 그러니까 돈 받을 게 있어서 가등기를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본등기를 넘긴 경우에 이게 이제 가담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 빌린 거 이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담법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빌린 사람의 어떤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과다한 이렇게 물건을 취하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가담법이 만들어진 거라서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그러니까 차용 원리금을 넘어서는 부분을 못 가져오게 되고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이 가져오더라도 상관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민법의 일반적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런 게 해당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차용물에 받을 돈의 이상으로 가다온다고 한들 하등의 지장이 없게 되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반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의한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환지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갈아 뭉개는 건데요. 갈아 뭉개서 새로운 지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속성상 그 토지 소유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주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지상에 건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 법정지상권이 부담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판례가 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학설에서는 비판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매나 공매,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나 이런 경우에는 그 성립을 시키기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그건데요. 이렇게 학설이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제 앞으로는 이 법정지상권 하면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거의 문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뭘로 구분하느냐, 결국 뭐가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느냐 하는 거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결국은 토지 소유권이 분리될 때, 토지 소유권이 앞으로 있던 부분이 만약에 을로 넘어갔다, 토지 소유권이 을로 넘어갔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병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됐는데, 이 최초에 분리될 때, 두 사람이 소유권이 같았다가 바뀐 이런 경우에 바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소유권이 같았다가 소유권이 분리될 때 그 문제가 법정지상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에 분리될 때의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토지 건물 소유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병이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자,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낙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보통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가진 사람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이걸 구하는 소송 아니겠어요?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이렇게 이 사람 상대로 소송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 낙찰 이러면 저당권에 의한 낙찰입니다. 저당권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초보적인 착각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토지의 건물 소유권이 같이 있다가 분리될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이때예요. 이게 을이 뭘 가지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을이 뭘 가지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한 철거합의나 그런 거 없이 소유권이 분리됐다면, 매매로서 분리됐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을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갑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갑이 건물의 존립을 위해서 가지는 게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이 분리될 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병이 낙찰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갑을 위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요런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사례 부분은 이게 아니라 이 사례는 지금 그 토지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라 건물 소유권이 이제 을, 병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을 앞으로 넘어갈 때는 매매, 그 다음에 이 건물 소유권 취득한 을 건물이 다시 임의경매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럴 때 이제 소유권이 분리될 때 원인이 지금 매매이기 때문에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다가 을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을이 가지는 거죠. 을이 가지는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상태에서 다시 낙찰이 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 경매로 인해서, 임의경매로 인해서 낙찰받았다고 해서 이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립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요 지금 우리가 법정지상권의 처분 뒤에 가면은 그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성립된 법정지상권을 처분할 때 뭐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뭐 하지 못하느냐는 그런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 이론상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그러니까 을이 취득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 병이 취득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법정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을이 취득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 이렇게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바뀔 때 원인이 뭐냐.